네, 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공지할 게 있습니다. 앞서 박정원 의원이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했는데 조국혁신당 3% 지지율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정윤경 기자, 첫 번째 더 뉴스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내란 재판부 재추진입니다. 네, 원내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인물들의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인데요. 예.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2달 전에 이 얘기를 꺼냈는데 야당이랑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예. 속도를 좀 조절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이걸 꺼내든 겁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 말을 좀 들어보면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했고요.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꺼내든 걸까요? 네, 왜냐하면 내년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서 거리에 활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항의가 빗발쳤거든요. 예. 제가 오기 전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댓글들을 좀 보고 왔는데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2달 전에도 근데 위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예,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네,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헌정사상 특별재판부와 같은 사법기관이 설치된 사례는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이 3사례 모두 헌법을 개정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헌법 전담 재판부 구성 방식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 따르면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변호사협회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예. 이 법조계 반응을 들어보면 법원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건 분명한 사법부 독립 침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안에는요. 네. 영장 전담 판사 지정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번 특별 법안에는 계엄 사태랑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 피해자에 한해서요. 이들의 영장 심사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관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좀 잇따라서 기각됐잖아요. 예. 이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법원에 대한 굉장한 불신으로 작용을 했는데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는 재판 배당은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인데 네. 이 특정 사건에 맞춰서 따로 판사를 지정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이 법원행정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도 민주당 추진 중인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사법개혁을 주제로 공청회 열기로 했고요. 네. 법원행정처가 이런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권한대행인데요. 네. 이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다만 정치권 인사는 아직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취재를 좀 해보면 행정처가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야 의원들이 응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이 근데 이 전담 재판부를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이 끝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예. 특히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지금 준비 중인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최고위원처럼 강경한 입장 가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입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얘기예요. 전에 재판부가 한번 감치를 선고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또 권오현 변호사가 지난 19일에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일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변호인은 직권남용이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정에서 소란이 좀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퇴장을 명령을 했는데도 항의는 계속됐고요. 결국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서 두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자, 감치라는 게 네. 구치소의 신병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 법정 질서를 좀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네. 재판장이 최대 30일 동안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일 동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감치됐던 변호인들은 얼마 동안 있었어요? 4시간 만에 4시간만. 풀려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인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서류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구치소는 신상 정보가 보완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했고요. 결국 법원이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이 석방된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발언을 좀 했는데 네. 상당히 재판부를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발언이 지나치게 좀 원색적이어서 그대로 전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예. 뭣도 아닌 XX, 그래요?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은 모두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재판부가 다시 감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인이 보인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 입장은 뭐예요?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적법하게 들어간 두 변호인에게 법적 근거 없이 퇴장을 명령하라고 한 건 이건 자의적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재판장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적 자유, 공개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공수처에 재판장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 관련 재판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한 전 총리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좀 진술을 했는데 예. 이번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가 새롭게 증거로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위증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입장도 어제 밝혔는데 다만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전용기 안에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남북 관계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남북 간 한 라인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남북 관계 사이에선 초보적인 신뢰조차 없고 북한이 극단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태 이어지면 총격전 같은 우발적인 충돌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마지막 더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장동혁 조국의 대장동 토론입니다. 이 장동혁 조국 대표 토론이 성사될 것 같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우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토론을 제안한 한동훈 전 대표도 빠질 것 같고 두 사람의 토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장식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실무적 단계에 합의했다고 했고요.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두 당 간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된 상태는 아니라서 변수도 충분히 있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민주당은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참여해봤자 잘해야 본전이고 자칫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는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국 대표, 장동혁 대표는 일단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둘 다 당내 정치적 악재를 돌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사면 이후에 당을 이끌고 있긴 한데요.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걸 돌파하고 다시 여권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장 대표는 전국 순회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동시에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한 세력을 견제할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원로배우 이순재 씨가 별세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예. 향년 89세고요. 고인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고요.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또 정치 활동도 이어갔는데요. 92년 제14대 총선에서 예.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서 서울 중랑갑에 당선되면서 정치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